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솔립 변리사고요. 오늘은 이제 특허법 최종 정리 강의를 할 거고, 제가 드리는 자료는 이제 조문집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 지문이랑 그리고 최신 판례, 지문에 안 나왔지만 최근 기출된 판례 혹은 최근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미기출 판례를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시더라도 사실 준비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달 동안 이 자료만 보시면서 암기하시고 조문에서 보시면은 조문도 기출된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문제 트렌드 자체가 기출 안 된 조문을 좀 찾아서 내는 편입니다. 보통 그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안 된 조문도 자세히 한번 정독하시면서 회독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요 자료만으로도 18개 이상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나 이런 다른 강의를 통해서 보셨던 그 내용의 흐름과 조문을 이렇게 처음에 1조부터 보는 거는 흐름이 달라요. 기존의 이제 기본서나 이런 것들에서는 내용을 좀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발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특허를 받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뭐 편집자에 따라서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넣어놨지만 요거는 이제 조문 그대로의 순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혼합될 수 있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의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구조를 한번 보면서 보게 되면 또 새로운 시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문집을 베이스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결국에 1차는 이 조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서 이 판례가 이 조문에 관련된 부분이었지 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은 그 판례에 대한 구조도 이제 점차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2차를 보실 때도 이 판례는 이 해당 조문 이 몇 조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조문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구나 라고 논리의 흐름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1조 넘어가고요. 2조에서는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명이란 그리고 특허 발명 그리고 실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특허 발명이라는 정의가 있다는 걸 많이 놓치세요. 그냥 발명에 대한 정의만 알고 특허 발명이라는 용어가 따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발명과 특허 발명 구분해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가 발명자가 정의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 규정에서는 발명자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발명자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명 관련해서는 발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미완성 발명은 그럼 뭔데? 라는 게 있고 그럼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특유한 발명들이 뭔데? 라는 걸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명과 관련해서는 이 미완성 발명과 특유 발명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묶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과 특유 발명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이제 이 정의를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명 및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 조문을 보실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 기출문제 횟수를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한번 횟수를 보시고 3번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개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 3개 이상 나온 지문을 다 보시고 나서 보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의외로 한 번도 기출 안 된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두 번이라도 나왔으면 여러분의 눈에 익숙합니다. 이거 한 번쯤 본 것 같다. 근데 한 번도 기출 안 된 거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도 기출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한 번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 보실 때 혼자 보면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게 돼요. 보다 보면 집중력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뭐 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두 개 호는 그냥 건너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친구랑 같이 이제 문답 형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래서 뭐 식사할 때, 줄 설 때, 산책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좀 환기시키면서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은 기출 질문이랑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미완성 발명과 관련한 판례에서 추가 보시면은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기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또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판례 보시면은 발명에 대해서 자, 미완성 발명과 완성된 발명을 구분하면서 여기서 미완성 발명이 뭔데?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럼 완성된 발명이 뭔데? 라는 거를 판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완성된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29조 1항 본문에 의해서 등록이 거절되고요. 다만 발명 설명 기재불비는 42조 3항에 의해서 등록이 거절되니까 거절되는 사유가 다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미완성 발명은 보정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발명이 완성도 안 됐기 때문에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 거고, 미완성 발명을 완성된 발명을 보정한다? 그거는 신규 상추가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같은 경우에 옳은 지문으로 제가 변경을 했으니까 이건 다 옆에다 이제 O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법칙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판단하는 대상은 청구항이고요. 청구항 전체이고, 그다음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청구항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하긴 하는데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봤을 때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발명 완성 여부는 발명 설명 중에 구체적 실실에 한정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출의 경우에는 실시의 행위 중에서 수출은 없습니다. 수출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법칙 이용하지 아니한 것을 특허출원했을 때에는 29조 1항 본문에 거절 이유가 존재한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 미완성 발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중에서도 웬만하면 안 겹치게 해놨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미완성 발명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선출원 발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확선에 있어서의 타출원의 지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의 경우에는 지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있는 지위라고는 선행 발명으로서의 지위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방법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청구범의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 실체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어떠어떠한 방법, 어떠어떠한 물건이라는 표현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발목 발명에서는 배치 순서가 작용 효과에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다른 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화합물의 발명의 경우에 화합물의 제조 방법과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에 화합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조 방법에 의하든지 간에 그 물건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그 물건을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실시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의 경우에는 시험 연구에 사용한 행위는 실시에 해당한다. 즉 어떤 목적으로 쓰든지 간에 실시는 실시입니다. 다만 치매와 관련해서 효력 제한이 되느냐인 거죠. 그래서 실시 여부랑 효력 제한 여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 연구에 쓰는 경우에는 치매가 아닌 거죠. 효력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만 실시는 실시입니다. 조문에 보시면은 실시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제한해 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시는 맞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녹화 방법에서 영상 녹화 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 녹화 장치를 제조하는 행위는
특허법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는 아니고요. 간접침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2조 3호에서 규정된 실시는 아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 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행위, 농장에서 사용하든 어디서 사용하든지 간에 지금 제법 발명이었고 그 제법 발명에 의한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한다. 이거 실시 행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 규정에서 발명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명과 미완성 발명 보셨으니까 특수한 유형의 발명입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데 대부분 자연법칙을 이게 이용한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의문이 드는 어떤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유 발명이라고 해서 구분지어 놓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용도 발명이랑 의학 용도 발명이죠. 의학 용도 발명은 용도 발명의 하나의 하위 카테고리다. 다만 의학 용도라는 거가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 뿐입니다. 결국에 다 용도 발명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의학에서 작용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필수적인 요건이니까 작용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은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용도 발명의 경우에는 발견에 해당하지만 그 용도가 굉장히 특유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 여기 이 용도를 발견한 것은 진보성이 있는 행위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결국에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그 용도가 이 의학적 효과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양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학 용도 발명에서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되냐?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만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한다라는 거고요.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라는 거는 통상기술자, 그 해당 기술 분야의 과학자가 봤을 때 아, 요 물질 넣으면은 요 효과가 있어 라는 거가 전반적으로 알려진 어떤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에서 투여용법이랑 용량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발명이 될 수 있고 그에 앞서서 새로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자, 그 다음에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나 새로운 의학 용도, 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새로운 구성 요소로 보는데 그 구성 요소가 어떤 거냐면 용도의 일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중에 이 투여용법을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용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보고 있는 거고 새로운 의학 용도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이 있다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리 기전의 의미에 대해서 보시면은 양리 기전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첨부범위에 양리 기전을 적을 때 양리 기전을 이제 의학 용도를 대신하는 용도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리 기전이 있으면은 이 효과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도 대신에 양리 기전을 적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 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양리 기전 자체가 첨부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경우였냐면은 양리 기전이랑 의학 용도가 중복해서 기재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를 지금 2번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에서 나온 판례니까 양리 기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의학 용도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효과가 있을 뿐 의학 용도가 적혀져 있다면은 양리 기전 부과하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용도 발명에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발명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학용도 발명은 물질과 용도가 발명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고요. 그 용도가 대상 질병 약효 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첨부 범위에는 의학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학 용도가 양리 기전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설명 등의 기재나 봤을 때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은 청구한 기재 요건 충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양리 기전이라는 존재가 자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양리 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의학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에 관한 용도 발명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일정의 효과가 인정돼야 된다. 즉 새로운 구성 요소로 보는 이상 그 다음의 진보성 판단은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현저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고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임상시험의 대상은 뭐다? 해당 특허 발명이 아니고 선행 발명입니다. 선행 발명에 임상시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 발명에 어떤 논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발명 명세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A라는 효과가 있고 B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특허 발명은 A 플러스 B를 결합한 효과인 겁니다. 자, 근데 A랑 B의 효과가 임상시험은 안 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임상시험이 있어야지만 A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행 기술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임상시험은 10년씩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특허 발명이 중복되는 특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임상시험까지 필요 없고 이론적으로만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참작해서 진보성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허 발명의 임상시험이 아니고 선행 발명, 임상시험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용도 발명에 있어서 선행 발명의 여러 효과와 대비하여 여러 효과 중에 일부라도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로서는 다른 효과가 처지진 말아야죠.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특정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용도 발명은 용도라는 발명 카테고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청구 범위는 물건, 방법, 제조 방법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자, 요거는 용도 발명뿐만 아니고 모든 특유 발명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발명이든지 간에 물건, 방법, 제조 방법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의학 용도는 뭐다? 대상 질병 또는 약효다. 그다음에 양리적 효과가 추정되거나 특정 물질과 유사 기전을 갖는 물질이 해당 의학 용도를 갖는다는 점, 이 출원전에 공지된 사정만으로는 출원전에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것을 볼 수 없다. 요 판례는 어떤 거냐면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양리 기전이 명확한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양리 기전이 명확하다고 밝혀지려면은 이런 추정 된다거나 아니면 유사 기전이 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그 물질의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배합물 발명, 즉 1성분과 2성분을 이제 합쳤는데 1성분에 대한 양리 기전이 있고 2성분에 대한 양리 기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합친 거에 대한 양리 기전이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1성분과 2성분을 포함하는 배합물의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왜? 섞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양리 데이터 또는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재가 필요 없겠죠. 왜? 요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부과하는 경우에 새로운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별개의 발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결정형 발명이야. 요거는 이제 추가로 나왔던 이제 최근에 나온 발명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정형 발명이라고 해서 이것도 화합물에 해당하는데 특정 물질의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원자는 똑같은데 분자 구조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거보다는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생각하면은 물일 때랑 얼음일 때랑 똑같이 H2O가 있지만 구조가 다르잖아요.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엘리멘탈은 똑같은데 그 엘리멘탈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특정 구조가 가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결정형 발명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결정형 발명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은 이 화합물이 어떠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 통상적으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형태의 어떤 압력이나 온도 이런 조건들을 주고서 일반적인 어떤 표준으로 정해진 그런 조건들을 주고서 이 조건에서는 이런 형태, 저 조건에서는 이런 형태라는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 다형들이 가지는지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이라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오는 구조는 흔한 구조인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정형 발명 진보성 판단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이 스크리닝에 속하는지를 먼저 보고,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온 구조다라고 하면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결정형 발명 구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만으로 단정하지는 말아라. 이 정도의 뉘앙스로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으니까 결정형 발명이 있구나,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결정형 발명이 그러면 구성의 곤란성 단정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할래? 라고 했을 때 이건 선택 발명의 최근 판례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단어만 바꿔가지고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형 발명 기술적 의의와 특이한 효과, 그다음에 구조, 제조 방법, 선행 발명의 내용과 특징 등등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린 방식들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에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뒤에는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에요. 뭐 가르침이나 암시가 있는지 등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 결정형 발명에 있어서 이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을 고려하겠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 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으면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다. 자, 선택 발명이라는 건 뭐죠? 상위 개념이 있고 그에 비한 하위 개념이 기재가 안 돼 있었는데 하위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이 하위 개념을 넣었더니 특이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선택 발명인 거고, 여기서도 이제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지가 가장 문제가 됐었죠. 자, 그랬을 때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실험 자료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효과가 이 하위 개념을 넣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만약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출원일 이후에 실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일 이후에라도 제출할 수는 있다. 효과에 대한 입증입니다. 효과를 기재하는 건 안 돼요. 효과를 기재하는 거는 신규사항 추가이지만 효과를 적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선택 발명이 선행 발명에 대해서 현저한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려면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 선택 발명의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발명에 있어서 하위 개념을 기재한 거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한 어떤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선택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개념이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헌적으로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문헌적으로 이런 이제 선행 발명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상위 개념 적으면서 그 하위 개념이 이런 게 있는데 이 하위 개념 중에 이런 거는 어떤 특이한 발명이 될 수 있다, 특이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문헌적 기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 외에도 추가적으로 선행 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통상의 숫자가 봤을 때 직접적인 인식이 가능한지까지 좀 넓게 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 간접적이다라고 말이 바꿔서 나오면 이제 틀린 표현인 거죠. 직접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좁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결정형의 발명,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 범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발명에 공지는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택 발명도 마찬가지이고요. 추가적으로 화학, 의학 등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발명은 구성만을 효과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 구성 요소가 쉽게 도출되는지 판단할 때 발명 효과를 참작할 수 있다. 그래서 발명이 만약에 효과가 현저하다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 효과 현저성 등을 보지만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발명 효과가 현저하다면은 추론할 수는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대체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구성의 곤란성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원래는 구성의 곤란성 안 보고 구성은 곤란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효과가 현저한지 여부는 봤는데 최근 판례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진보성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되 구성의 곤란성을 고려하자. 다만 고려할 때 효과의 현저성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 한정에 의해서만 현행 기술과 구별되는 경우에 출원식 기술성에 참고할 때 한정에 의해서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은 당연히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겠죠. 자, 수치 한정 발명 같은 경우에 과제랑 효과, 즉 목적이랑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 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 범위 내외에서 임계적 이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가 없으면은 단순 수치 한정이다. 당연하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바꿨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수치 한정 발명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 이종 발명에 나타나는 구성만을 수치 한정한 경우에 당연히 수치 한정의 현저한 작용 효과의 차이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수치 한정 발명 관련해서 임계적 의의 관련해서 보시면은 구성이 동일한 경우에 수치 한정이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수준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효과가 이질적이다. 그럼 끝났죠. 이질적이다 그러면 진보성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적 의의 필요 없죠. 왜? 임계적 의의는 같은 효과인데 더 큰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질적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되겠습니다. 자,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겠죠. 만약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걸 선행 발명의 발명자가 알았으면은 이걸 적었겠죠. 근데 안 적었잖아요. 안 적고 우리가 발견한 거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구성 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출한정 공지된 발명과 수치 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수치 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봤을 때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용 기술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실시례 기재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항상 뭐 실시를 강제하는 판례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뭐 강제해야 된다, 의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수치 범위가 수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인용 발명 기재하고 있는 수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왜?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고 임계적 의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의 경우에 수치 한정 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 한정이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서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치 한정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수치 한정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거죠. 그 수치 한정의 효과가 뭔지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의미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세서에 수치 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는 아니다. 수치 한정의 의미가 없으니까 기재불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창출한 파라미터 발명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파라미터 발명도 결국에는 수치 한정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치 한정하기 때문에 수치 한정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수치 한정 발명인지 파라미터 발명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비할 때 보시면은 19번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환산이 가능하거나 환산해본 결과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실시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봐서 신규성이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파라미터에 의해서 한정된 구성, 파라미터에 의해서 한정된 구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가 봤을 때 어떤 기술 수단의 의의가 있고 그로 인해 특유한 효과가 인정돼야지만이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그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발명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시각에서 봤더니 이 수치가 의미가 있더라 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자체만 봤을 때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론 발명 수치 범위가 선행 발명 수치 범위에 포함됐다면은 임계적 의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 발명은 청구한 기재를 봤을 때 청구한 기재에 어떤 파라미터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적어 놓거든요. 그럼 심사관이 봤을 때 이 정의를 알려면은 명세서를 봐야 돼요. 발명 설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파라미터 발명 어떤 심사 기준에 보면은 발명 설명 참작한다. 이런 내용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발명 진보성은 발명 설명이나 도면이랑 치료원식의 기술 상식을 참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작해서 명확하게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심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 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 구성의 곤란성 판단할 때 효과 현저성 여부 고려해서 추론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선택 발명의 경우에 공진의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발명 설명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영업 방법 발명은 최근에 기출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알고는 있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영업 방법 발명, 컴퓨터 발명이든 다 2조의 발명의 정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거에 대해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유 발명 같은 경우에 2조의 정의 규정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판례를 통해서 만족하는 걸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발명이든지 간에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또는 제품 발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능시 청구항으로 청구할 경우에 상생 설명에 당연히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또는 수순의 기재가 필수적이다. 안 그러면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유 발명 관련해서 자연법칙 이용한 것인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대로 청구항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발명이 아니고요. 우선심사 어떤 발명인지 간에 우선심사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계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도 없다. 그러면은 비인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코드잖아요. 코드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판례는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하고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건 발명의 실시로 보지 않고요. 다만 방법 발명의 어떤 실시로 볼 여지는 이제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 발명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전용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침해도 없고요. 자, 미생 발명은 밑에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식물 발명이랑 생명공학 발명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한 번쯤 나올 법하고요. 그다음에 암수결합에 의해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 발명, 이게 식물 발명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된 배나무를 전제로 어떤 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돌연변이 방법이 기재가 돼 있어야겠죠. 왜? 돌연변이는 확률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어떻게 실현시킬지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서 기재율비에 해당하고, 그리고 식물 발명의 경우에는 종자, 세포 등을 특허청장 지정 기탁기관 혹은 국제 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을 해서 발명의 어떤 재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탁을 하게 되는데, 식물을 기탁한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식물을 뭐 분해해서 다시 그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식물을 기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유전공학 관련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하려면은 통상기술자가 봤을 때 이런 유전공학 관련한 이 발명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겠죠. 발명 명세서를 보고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 객관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취득이 가능해서 사업성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성 번식, 무성 번식뿐만 아니고 유성 번식 식물 역시 보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보시면 암수 결합 이런 것도 이제 유성 번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무성 번식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다가 근래에, 최근까지는 아니고 근래에 유성 번식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2조 미생물의 기탁 부분 보시면은 이것도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최근에 많이 안 나왔는데 계륵처럼 이제 보시는 거죠. 미생물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기탁입니다. 그래서 기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조건에서 기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출원 전에 하고 미생물을 어디에 정하는 기관에 이제 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탁기관, 국제 기탁기관, 지정 기탁기관 이 세 가지의 기탁기관에 기탁을 할 수가 있고 기탁을 하고 이제 미생물 발명이다라고 하면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명세서 전에 이제 출원서에다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거 미생물 발명입니다라고 하는 게 취지를 적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탁 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심사관이 봤을 때 출원서만 딱 보고도 여기 체크가 되어 있고 뭔가 서류가 더 있네. 그러면은 이거 미생물 발명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명세서를 깠는데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방식심사와 방식심사, 실체심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심사관이 딱 보고 알 수 있으면은 방식심사. 한번 펼쳐봐야 알 수 있으면은 실체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2015년 이후로는 방식심사든 실체심사든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구분한 이유는 별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심사가 뭐고 실체심사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은 기탁을 하고 나서 실시하려는 자,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서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양과 관련해서 1호랑 2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 등록된 경우 그 다음에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당연히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지문 보시면은 미생물 자체에 대한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요. 기탁은 출원 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죠. 입수 방법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탁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실시하려면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요건 1호랑 2호를 만족을 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탁하고 30년 동안 가지고 있게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0년보다는 기니까 존속기간 내에 전부 가지고 기탁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당업자가 해당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탁 여부는 용의 입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생물이 최종 생성물이거나 중간 생성물인 경우에는 기탁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은 최초 생성물을 기탁한 다음에 그로부터 최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적어 놓으면은 최종이나 중간 생성물에 대해서는 기탁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은 비록 그 자체가 기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출발 미생물 등이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세서에 요 중간이나 최종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가 있다면은 기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취각해서 이러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탁 안 했으면은 어떤 거절 이유다? 사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절 이유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성, 즉 사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에 거절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다른 표현으로는 미완성 발명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미완성 발명으로서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기탁은 출원 명세서 기재를 보완하는 게 맞죠. 그 목적이니까 출원시 기준으로 이게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지 왜? 출원 전에
기탁을 해야 되니까 출원시 기준으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특허 출원이 우선권 지정의 기초로 된 경우에 미생물이 국제 출원 이전에 기탁되고 수탁번호도 있어서 명세서에 기재가 돼 있어야 그 사람 명세서 보고 까보고 이게 이런 미생물이 있고 이걸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재가 돼 있어야지만 우선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미완성 발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내용을 미완성 발명에 이 미생물 발명에다가 적용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출원서의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했는데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보정위에서 새로 기재하는 것은 신규 사항 추가가 아니다. 요거는 다 적었잖아요. 다 적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실수로 안 적은 거예요. 수탁번호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항 추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심사 기준이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서 실시하려고 한다. 그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의견서 작성하는 거다. 그리고 미생물은 국외 현존하는 경우에도 용의 입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할 변경 국내 우선권 지정 출원으로서 미생물에 관계된 발명 포함해서 기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출원서, 변경 출원서, 국내 우선권 지정 출원서에 취지 적고 서류 첨부하고요. 다만 선출원에 있어서 증명 서류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름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에 있다. 나 그거 동일한 거 쓰는 거다.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명한 서류만 첨부한 경우. 자, 이게 뭐죠? 취지를 안 적었는데 보니까 서류가 더 있네. 방식심사에서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방식심사에서 이제 심사관이 보고서 이거 잘못됐네라고 하면은 보고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46조 규정에 따라서 보정을 명하고 보정 안 하면은 특허 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취지를 기재한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출원 전에 기탁되지 아니한 경우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는 보시면은 취지 기재하고 증명한 서류가 있으니까 기탁을 한 거예요. 기탁을 한 건데 기탁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좀 불명확한 표현이긴 한데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탁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체심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탁되지 아니한 경우를 출원 전에 기탁되지 아니한 경우를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3조입니다. 바로 행위 능력으로 넘어가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독립적으로 법령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민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사유랑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이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본인이 청구한 거 아니고요.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명을 한 자, 미성년자는 출원인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출원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3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 행위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출원인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량한 자, 무권리자도 당연히 출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독립하여 법령에 할 수 있을 때에는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밟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한, 이게 빠져 있으면은 틀린 표현이니까 주의해 주시고, 3조에서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누구의 이름으로,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사의 청구인, 특허 취소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 반대로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특허를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어떤 행위는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출원 심사 청구 할 수 있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취소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은 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랑 반대입니다.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은 있으나 행위 능력이 없는 거고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만 행위 능력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자, 그리고 거저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출원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 할 수 없죠. 출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재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정 무효 심판. 무효 심판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될 수 있다. 맞죠? 다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어떤 심판인지 이런 것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립대학 법인, 법인이잖아요. 국립대학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외자의 경우에는 특허 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제외자의 경우에 서류 송달하는 데만 며칠씩 걸리니까 너무 절차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 관리인 역시 위임 대리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이런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일반적으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허 관리인은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인격체예요. 그 다음에 특허 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 거고, 자, 특별히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임 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침해소송은 따로 위임을 해줘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외자인 본인을 대리할 수 없다. 맞고요. 기본적으로 위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위임 대리인이기 때문에. 다음 추가로 보시면 수여된 범위 안에서 모든 절차랑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조문 그대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자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서류 송달이 가능하잖아요. 바로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보시면은 국내 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내자랑 제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했다. 그러면은 이제 제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제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특허관리인이 제내자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겠네요. 국내 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제외자라고 하더라도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자, 다음 대리권의 범위 보시면은, 자,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한 받아야지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인도 위임 대리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요 아래에 있는 1호부터 8호까지 행위는 다 출원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의 변포치, 특허권의 포기, 당연히 불리한 행위고요. 연장 등록의 취하, 연장 등록 출원은 가능해요. 근데 출원의 취하는 존속기간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특정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다 뭐 하려고 했는데 취하시키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국내여수권 주장. 이건 선출원을 취하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불리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장 또는 그 취하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국내여성권 주장이니까 조야구성권 주장은 다 되는 거죠. 조야구성권 주장은 여기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불심, 심판 청구, 그 다음 복대리인의 선임까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돼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여기서 말하는 위임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 취하 가능하죠. 위임 대리인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그 다음에 특별수권 사항에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 안 되죠. 우선권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취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내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출원의 변포취를 할 수 있다. 위임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러한 대리권은 서면으로서만 증명한다라는 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의 흠에 대한 추인, 이거는 나중에 그 행위 능력을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이 언제 된다? 행위를 한때로 소급한다. 그래서 보시면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은 언제로 행위를 한때로 소급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불소멸 부분 보시면은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리권은 아래 사유에 있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합병,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법정 대리인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자, 요거 안 나왔잖아요. 요거 한 번씩 봐주시고 3호부터 5호까지. 그래서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법인 합병, 소멸에 의해서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나왔습니다. 자, 개별 대리. 대리인이 만약에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면 둘 다 각각 대리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특정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리 특약은 무효고요. 수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에요. 심판장. 심판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야, 절차 이거 진행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너 대리인 데려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굴순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등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은 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는 아직 기출이 안 됐으니까 심판장인 거 한 번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주체는 다 심판장인데 행위하는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은 여기 보시면은 심판원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왜냐면 행위하는 거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특허 심판원장에게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 심판원장에게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라고 해서 요 위임 대리인에 있어서 특별수권 사항이랑 각자가 모두를 대표할 때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1호부터 8호까지였는데 여기는 1호부터 6호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 잘 한번 보시고 출원의 변포치, 영장등록 취하, 신청 취하, 청구 취하, 우선권 주장 취하, 그 다음에 132조 17에 따른 심판 청구. 자, 여기까지 동일해요. 그럼 뭐가 빠졌죠? 특허권의 포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선임 없습니다. 특허권의 포기는 2인 이상이 특허 출원인인데 한 명이 내가 특허권 포기할게 라고 하면은 다른 특허권자는 이득이죠.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은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심판장 아니고 특허심판원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견서 제출 각자 할 수 있죠.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했냐면은 우선권 주장에 국내 우선권이랑 조약 우선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어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그다음 취하 할 수 없죠. 그다음 거불심 안 되고요. 연장등록 출원은 할 수 있죠. 출원에 취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원의 포기는 전원이 함께 하게 되고요. 출원의 포기. 왜? 포기는 보시면은 각자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 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 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의 당사자 중에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죠. 그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만 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11조에 따라서 이 대리인과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 둘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호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